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앞으로 3월 11일이 조금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만화, 웹툰 저작권의 날로 추진된다고 하네요. 정부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말이죠. 3월 11일은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우영 작가는 검정 고무신을 사업화하겠다는 사람들과 계약을 잘못 맺는 바람에 큰 고통을 겪었죠. 저작권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건 물론이고 오히려 본인의 만화를 본인이 그렸는데 저작권 위반이라며 소송을 당하기도 했죠. 정부는 지난 7월 이우영 작가에게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하라고 출판사 형설N 측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직권으로 검정 고무신의 저작권 등록을 말소해버렸는데요. 이우영 작가만이 유일한 저작자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 조치는 이의 제기가 없어서 지난 14일에 최종 확정이 됐고요. 늦게라도 바로잡은 건 다행이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작가가 출판사 측과 소송전을 겪어온 건 무려 5년. 그리고 이 작가가 목숨을 끊은 뒤에 당국의 결정이 나온 건 불과 4개월. 사람이 죽어야 이슈가 될까? 고인이 생전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내년 3월 11일에 곱씹어볼 말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프닝과 다르게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서 경제적으로는 좋은 소식으로 경제상식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 축구 선수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선수로 인해서 지난해 창출된 화장품이나 옷, 식료품 등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약 2,700억 원, 승용차로 따지면 약 9,800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평균 계약 기간 5년 정도를 따졌을 때 이 선수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 증가액 1조 3천억 원, 생산 유발액은 무려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벌써 딱 아시겠죠? 예. 힌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주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애칭은 소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요. KBS 콩과 유튜브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박지성 선수, 이강인 선수도 훌륭하지요. 근데 정답은 아니라는 대한민국 선수니까요. 0004님 정답 메시 아니고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들 먼저 들어볼까요? 어예진 소장부터요. 네, 지난 주말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이 채택됐는데요. 경제 분야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내용 정리해 보고요. 이달 말부터 대한항공이 비행기 타기 전에 승객의 체중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몸무게를. 이 어떻게 된 일인지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주 기자의 소식은요? 네, 보험 사기 적발 규모가 1년에 1조 원을 넘어섰지만요.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 살펴보고요.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예비비가 내년 예산도부터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소식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성명 내용 많이 보도가 됐는데 특히 이제 경제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일단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전체적으로 봐도 가장 주목할 내용이 이 3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건데요.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몇 가지 좀 키워드로 줄여보자면 공급망 연대 구축, 또 기술 안보 표준, 미래 첨단 기술 협력, 금융 협력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3국 간의 공급망 연대인데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
바이오 등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좀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삼국이 EWS라고 불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이 이런 특정 제품 또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 좀 불안해지는 징후가 나타난 것 같다. 라는 신호가 포착이 되면 삼국이 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삼국이 각각 우위를 가진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만큼 이 해당 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나라별로 핵심 역할을 정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제조나 공급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리고 미국은 원천 기술, 또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가 우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부적인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간 이 특정 국가의 생산 비중이 높은 부품이라든가 뭐 소재 한두 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서 공장이 멈추는 일들이 네. 좀 종종 생겼거든요. 근데 게다가 또 중국이 최근 들어서 점점 이 주요 광물을 수출 제한을 하면서 그렇죠. 좀 이런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한국과 미국이 일본 이렇게 셋이 뭉쳐가지고 이를 좀 견제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삼국의 반도체 동맹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의 80%가 한미일 삼국에서 공급이 되고 핵심 소재는 일본 한 나라가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는 내년 미국 전기차 4대 중에 3대가 한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로 달리게 된다면서 공급망 삼각 연대를 통해서 확실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은 삼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산업계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죠. 네.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결국에는 반도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하면서 공급망 체계가 이렇게 두터워지면 우리 기업의 영향력도 좀 강화가 되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제품들의 어떤 제조 공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안정성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배터리 업계에서는 또 그간 한국과 일본의 산업 협력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일본은 한국보다 내수 시장도 크고 또 좀 굵직한 완성차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배터리 수요는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정작 이 일본 자체에서는 스스로 감당이 이게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배터리나 전기차 원천 기술은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이 전기차 시장 변화에 대응이 좀 늦었다는 늦었죠.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협력이 우리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또 삼국의 협력 기반이 단단해지면 이 유럽이 이 연대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제조, 원천 기술, 소재 이렇게 각각 제일 강한 나라들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 삼국 연대에 가세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입지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어떻게 실행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맞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중국이 이런 삼국 연대에 반발을 해가지고 네. 광물 수출 규제를 더 확대하거나 다른 제재를 내놓을 수 있겠죠. 역으로. 예.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 좀 더 장기화된다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좀 약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중국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속아서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예의주시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 다른 쪽도 협력하는 내용들이 좀 여러 개가 더 같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른 협력 내용 중에는 한미일 국립연구기관이 힘을 합쳐서 인공지능이나 우주, 양자, 신소재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는 방안이 포함이 됐는데 네. 뭐 연구 기금도 공동으로 출연을 하고 이제 연구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만약에 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에 성과가 좀 있다면 그거를 국제 표준으로 아예 만드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것처럼 한다든지 좀 탈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만큼 이제 법적으로도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 이를 위한 공조 체계를 좀 갖춘다는 얘기고요. 또 간단히 말하면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국제 표준화를 하고 기술도 보호하고 인력 교류까지 이 세 나라가 앞으로 새로운 미래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좀 힘을 모아보자 이런 겁니다. 또 금융 부분에서도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는데 매년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하고요. 한미, 한일 이 양자 간 이루어졌던 통화 수합 같은 이런 금융 협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 부분까지도 협력을. 네. 그 삼성전자 예전 휴대폰이 중국에서 1, 2위 점유율 다투다가 지금 0%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어쨌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최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최대 시장인 만큼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삼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좀 논의가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들어보자면 아까 보험 사기 피해 이야기인데 사실 보험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 사기 일당들이 더 커져가고 있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요. 경제 범죄인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낮은데요. 네. 보험 보험 사기는 일반 사기 사건과 비교해도 검찰의 구형, 법원의 형 선고가 일반 사기보다도 더 낮습니다. 이 보험연구원이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금액은 1년 전보다 15% 늘어서 1조 800억 원에 달하고요. 보험 사기에 휘말리면 한 사람당 피해 금액이 1,050만 원으로 이 수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이로 인한 낮은 죄의식 등에서 비롯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특히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서 약식 명령 청구를 통해서 벌금형 정도로 그치거나 벌금형마저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중도 일반 사기 사건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당연히 좀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시행 중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예.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보험 사기는 보험 회사와 같은 특정 피해자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선량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다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보험 제도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국회에서도 알아서 현재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요. 총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보험 사기하면 대표적인 게 무늬만 환자 아닙니까?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과잉 진료로 인한 부작용도 엄청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7월에요. 서울의 한 한의원이 고객들에게 실손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병실 호캉스를 즐겨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요. 호캉스. 예. 그 호사를 누리는 바캉스를 호텔이 아니라 병원에 와서 누리세요. 예, 맞습니다. 그 이게 광고를 보낸 거예요. 병원 하루 이용료가 한 30에서 40만 원에 달하는데요. 네. 예, 실손 의료보험을 청구하면 한 6만 원 정도도 고객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보건당국이 이를 파악을 하고요.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과잉 진료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이제 의무 가입이라서 현재 가입자가 2,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인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2020년에 3,800억 원에서 2021년에는 4,200억 원으로 400억 원 가까이 늘어났고요. 손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 사기 의료법 위반 병원 신고 건수 중 한의원과 한방병원 비율이 약 30%로 가장 많았는데요. 네. 이어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뒤를 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 강하다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뭔가 좀 대책은 당장 없을까요? 일단 그 각 보험사와 정부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일반 병실이 다 찼을 때만 예.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을 했고요. 각 보험사들도 보험 사기 전담 조직을 꾸려서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 대처에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사기 전담반을 운영하기보다는 법률에 보험 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어혜진 소장에게 마이크 갑니다. 네. 이 소식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대한항공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몸무게를 잽니다. 네. 이거 왜 재는지 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저도 사실 이 뉴스 보자마자 이제 읽지도 않고 제목만 봤을 때는 네. 나 이제 안 타야겠다. 못 하겠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또 체중을 재는 게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 국내 항공사 중에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등이 몸무게를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체중 측정을 하는 이유는 안전 운항, 무엇보다 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에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야 하는데요. 이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산정할 때 적용하려는 용도입니다. 보통 비행기들은 통상 필요한 것보다 한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 근데 만약에 승객의 정확한 무게를 좀 측정할 수 있다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대한항공은 이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의 경우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은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측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항공기 탑승 전에 게이트 앞에서 이 승객들이 몸무게와 또 휴대하는 수화물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만약에 측정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나는 몸무게 안 잴래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강제 사항은 아닌 거고. 네. 근데 그 전에도 티웨이나 제주항공이 몸무게를 측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대형 항공사가 한다고 하니까 네. 또 이제 국민들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승객들의 몸무게를 재는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예, 보다 정확한 측정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연료량은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연료 소모를 줄여서 이제 배출되는 탄소까지 감축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의 경우에 최근에 이런 서비스를 내놨어요. 승객들이 이 수화물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류를 대여하는 거예요. 아, 옷을 빌려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행 갈 때 그 가는 나라 계절에 맞는 옷을 필요한 기간만큼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무거운 코트 들고 가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빌리세요. 이렇게. 이제 사실 짐의 대부분이 옷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옷을 줄일 수 있으면 수화물 무게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연료를 덜 넣어도 되고 탄소도 감축되고, 그래서 실제로 수화물 무게가 10kg이 감소하면 약 7.5kg의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0898님이 저는 집에서도 몸무게 잘 안 재거든요. 몸무게 잴 때 아무도 못 보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아무도 못 보게 해야죠. 이건 당연히. 항공사 얘기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쓰지도 않고 버려지는 마일리지. 네.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규모도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상반기 기준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가 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말과 비교하면 대한항공은 12%, 아시아나항공은 33%가 늘어난 규모인데요. 그 당시 코로나 시기에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우니까 항공사들이 유효 기간을 좀 연장하면서 미사용 규모가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뉴스가 되냐면 네. 미사용 마일리지는 항공사 재무제표상으로 부채로 간주를 합니다. 빚이죠, 빚.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유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항공사 장부를 들여다보면 마일리지 이연 수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연 수익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뒤로 미뤄진 수익입니다. 네. 일단 장부상으로는 부채인데 손님이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마일리지 사용 기간이 끝나면 이제 매출로 환산이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항공권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90만 원이 찍히고요. 10만 원은 부채로 잡힙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일리지는 고객들이 계속 써줘야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올 상반기에 일부 노선에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면 마일리지 일부를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대한항공은 항공권 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내 면세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따져보면 기내 면세품은 좀 비싸고 마일리지로 티켓 예매하려면 거의 한 1년 전에 해야 되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 항공사 무게 측정 기사 댓글 중에 재밌는 걸 봤는데 예,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몸 좋으신 분들만 체중 측정을 해가지고 비행기 연료 아끼려고 하는 건데 무게가 이제 과소 측정돼가지고 사고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 해외 어떤 항공사들은 말 그대로 추가 비용을 받기 위해서 몸무게를 재는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는 아니고 네. 필요한 연료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 도입한다라는 거. 다만 안 그래도 그 탑승 수속 밟으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몸무게까지 재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일찍 공항에 그것도 가야 될 걱정이 수도 되는 있겠네요. 부분입니다. 더 줄이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몸무게 때문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고. 이게 또 항공사에서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몸무게가 남성은 81kg, 여성은 69kg여서 남성분들이 조금만 배가 나와도 이제 81kg가 넘으셔서. 근데 요게 항공권 가격으로 인상으로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 정부가 비교적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의 종류가 있죠. 예비비라고 하는데 이게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요. 예, 특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좀 급격하게 커졌는데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보장하고 국회 사후 승인 방식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 공개 의무가 없는 만큼 투명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도 받아왔는데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비비는 그 몸집이 커졌는데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준에 이르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비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요. 2019년에 2조 7천억 원에서 코로나 발발한 2021년에는 9조 3천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다시 4조 6천억 원의 예비비가 편성된 상황이고요. 네. 예비비는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한 목적 예비비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매년 본 예산의 1% 이내에 일반 예비비를 더해서 구성하게 되는데요. 매년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일반 예비비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올해 4조 6천억 원을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0% 이상 커진 상황이고요. 근데 또 예비비가 크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당시에 예비비를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없이 수해 복구에 정부 재정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있었던 행사였죠. 새만금 잼버리 대회 수습에서도 각 부처의 책임 공방을 떠나서 예비비를 통해서 예산 6.9조 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신축적으로 빠르게 쓸 수 있게끔 정부 예산 중에도 뭔가 비상금 개념이 될 텐데 근데 이게 좀 불투명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서 이걸 줄여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제도와 이제 법률을 살펴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건데요. 네. 근본적으로 예비비는 재정 민주주의의 예외로서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반복적인 예비비 편성 등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자율성과 신축성을 확보했지만 말 그대로 이제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일반 예산과 달리 예비비는 국회에 총액 심의만 받고요. 예산안의 세부 산출 내역을 정부가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 역시 임의로 적용이 가능해서 좀 불투명하다라는 위험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 예비비 활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1년 재정 계획에 구멍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내년 예산 줄이기에 정부가 나섰는데 이 비대해진 예비비 몸집을 올해보다 좀 줄여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과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까 6252님이 문자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날씨는 여전히 덥네요. 부디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라고 보내주시면서 대호님이 선물을 보내주실 거라는 행운에 속지 마시길.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성공하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야, 행운에 속지 마라. 지난 주말 별책 부록을 들으셨군요. 야, 센스 있으십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가 방송해드린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아주 좋은 책이었는데 그걸 인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6252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795님, 저희 때는 차범근, 최순호였는데 예, 대단한 선수입니다. 라고 예,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연우님, 이 선수 우리 집에 초대해서 집밥 해주고 싶어요. 라고. 우리 집에도 좀 와줬으면 좋겠다. 경제상식 퀴즈. 어떤 게 정답이길래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소비재 수출 증가율을 보면요. 8%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소비재 수출 증가율이 17%로 더 커졌습니다. 증가율이요. 이 중에서 이 선수가 기여하는 게 0.24%포인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입을 해보면 지난해 소비재 수출액이 111조 정도 되니까 이 선수로 인해서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그 규모가 약 2,700억 원에 달할 거다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입니다. 자랑스럽죠. 예, 토트넘의 주장,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주장인 이 선수 이름은 뭘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급여를 못 받고 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노동부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24만 명이나 되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1조 3천억 원. 상당하죠. 그리고 상습적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회사도 7천여 곳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임금 체불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슬기로운 법률 생활 법률사무소 삼정의 장윤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임금 체불의 정의부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며칠 미뤄진 것도 임금 체불로 볼 수 있는 건지, 보통 얼마나 밀려야 임금 체불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요? 네, 일단 임금 체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 그러니까 월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건 법적으로도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36조 규정을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 시에 14일 이내, 그러니까 2주 안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부 청산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밀려도 사실은 임금 체불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기간은 한 2주 정도를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하. 하여튼간 그 정해진 월급날에 바로바로 줘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는 2주 이내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되는 거고. 네. 임금 체불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거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랑 그러면 잘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원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의 직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서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이 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1차적으로 조사하게 되고요. 체불임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달 안에는 이 미지급 임금 관련한 사안이 해결되기 마련인데요. 관건은 실제로 이런 조치를 밟아도 사용자가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급여, 퇴직금 전부 이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그리고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르면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이런 처벌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시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신 이후에 이 승소 판결문을 받으시면 이후에 압류 등의 경매 등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그런데 좋은데 이게 사실 개인이 그것도 노동자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용자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소송에 이른 측면을 정부에서도 좀 헤아리기 때문인데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내가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이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 대상은 이 체불 당시에 최종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이 월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이런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인지송달료라고 해서 원고가 지급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전부 내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수준이 많이 높은 사람들은 뭐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주지는 않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몇 년 전 못 받은 월급까지 급여까지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일종의 공소시효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공소시효는 법적으로 형사가 이제 기소를 관련한 개념으로 공소시효를 이야기하고 민사에서는 소멸시효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멸시효. 일단 보통은 채권 채무 관계의 일반적인 시효 연수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임금 채권은 이런 분쟁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입법권자의 결단이 민법에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당히 단기 소멸시효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임금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급여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게 되시면 이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격언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만 내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란 재판상 청구,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용자 업체가 파산 절차에 참가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접촉했을 때 사용자가 이 회사가 우리가 주겠다. 월급 채권이 밀려져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사후에라도 이런 채권의 존재를 승인하고 인정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3년이 넘어가면은 밀린 임금을 받을 수가 없다. 다만 네. 그 사이에 적극적으로 소송을 벌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했으면은 소멸시효가 멈춘다. 예, 네. 길어진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따박따박 나오는 그 돈 말고 야근이라든지 연장 근무라든지 추가 수당도 못 받은 거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급여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휴일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야근수당 못 받았다, 휴일에 근무했는데 그 돈도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또 근로시간이란 게 내가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라고 하시더라도요. 사용자가 요구를 해서 뭔가 청소, 뒷정리 등을 더 하고 내 근로를 제공하고 이 회사를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상 급여를 받으셔야 되는 노동시간을 제공하신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꼭 당장 손님을 대접하거나 응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대기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면 이 내가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까지 가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법 54조에 규정한 6%의 법정이자를 임금에 추가해서 가산이자 성격으로 받으시는 게 가능하고요. 내가 퇴직했는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퇴직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지연일수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추가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붙는 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망해버렸다. 파산을 했다. 아니면 그 회사의 이른바 사장님이 끝까지 그냥 배째라 한다. 이럴 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련하고 있는 게 국가가 개입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체당금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제도를 전환해서 2021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을 하게 됐다. 그러면 6개월 이상의 임금을 게다가 내가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이 6개월치 임금을 전부 보전하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금 중에 체불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제한 없이 내가 실제로 못 받은 돈을 전부 보전해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최대 2,10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제도는 산업재해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체이고 법률적으로는 도산한 상태여야 받으실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도산, 파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소액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최대 700만 원 정도의 어떤 급여를 받지 못한 때에 이 부분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2,100만 원까지 정부가 임금채권 보장제도 대신 먼저 갚아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회사 차원에서 사장 차원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악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라에서 그렇죠. 대신 이렇게 준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법인 형태로 돼 있으면 법인과 인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 대표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법인을 또 만드는 겁니다. 임금을 체불해서 정부에서 체당금 형태로 지급을 해준 이후에 이런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서 다른 회사를 또 만들거나 회사 간판만 갈아서 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이 부분을 좀 강하게 규율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국가는 이 해당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 구상권은 세금, 금융채무보다도 훨씬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른바 먹튀를 하는 사용주에 대해서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 업체가 법인의 이름만 바꿔 달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과거에 임금 체불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370님이 악덕 기업주들은 이런저런 각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혹시나 경영자가 직원에게 좀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각서라는 것도 이게 불공정 행위고 일방이 사용주의 어떤 불공정한 요구를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때문에 이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인을 하셨다고 너무 염려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임금이 계속해서 밀린다. 이 부분 노동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이걸 빌미로 징계를 했다. 라고 하면 이건 부당징계입니다. 구제 신청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해고까지 했다. 이 역시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를 굉장히 원거리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게 됐다. 이것도 보복성의 성격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부당 전환 배치에 대한 구제 신청 역시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직장 괴롭힘 방지법 등에 규율돼 있습니다. 구제 신청해서 구제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그런 또 나쁜 행위를 더 안 하게 되겠죠. 오늘 장윤미 변호사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16% 넘게 줄어든 가운데 무역 수지는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누적된 무역 수지 적자는 284억 400만 달러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복지 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돼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신재생 에너지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된 가운데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르면 이달 말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온 어민단체 대표 등과 만난다고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청약통장 갖고 계십니까? 정말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죠? 2,729만 명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달 전보다 5만 명, 2달 전보다 11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는 거죠. 해지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정부가 혜택을 좀 더 준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어썸인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부동산 분양시장 또 경쟁률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한켠에서는 이제 좀 틀린 것 같아 하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기도 하고요. 왜 이런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청약 시장의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또 느끼기에는 한 4월 정도부터 좀 분기점으로 이제 청약이 잘 되기 시작한 건데, 이제 그 변화된 거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조금 늦어지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값은 안 오른다, 집값은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약 통장 있어서 뭐 하나, 이렇게 해지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다시 이제 청약 분위기가 좋아지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나도 다시 한번 청약을 해볼까 이러면서 다시 몰리는 그런 시장이 변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거에 적응이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다시 좀 잘 되고 있네 이런 걸 감지하신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네. 사실 힘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통장에 들어있는 몇백만 원이 좀 급해서 이걸 빼내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청약통장 그래도 좀 보유를 하시라라는 취지를 정부는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뭐 좀 혜택을 더 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가장 큰 당근책이라고 하면 이제 금리를 높여주는 것 텐데요. 원래 이제 청약통장 같은 경우엔 기존에도 금리가 조금은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청약 저축 같은 경우가 금리가 2.8%로 0.7%포인트가 인상이 됐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을 우대해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이 있는데요. 요거는 금리가 4.3%입니다. 사실 요즘에 금리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4% 금리면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통장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라고 금리를 조금 인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직 좀 뭐 2.8%면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0.7%포인트는 올려준다. 네. 그리고 이 청약 통장을 막상 쓸 때 뭔가 네. 좀 달라지는 조건도 있습니까? 네. 요 점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제 청약통장이라는 건 철저하게 개인을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배우자의 통장 점수 합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원래는 이제 막 그 주택수 때문에 혼인신고도 미루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배우자 점수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점수는 이제 보유 기간의 2분의 1, 최대 3점까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유 기간이 이제 5년이에요. 그러면 7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 4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6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총 1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점에서 이제 부부가 이제 합쳐가지고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원래 이제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을 하면은요, 이제 추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당첨자 선정 방식을 통장 가입 일수, 그러니까 보유 기간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유 기간이 길수록 되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통약 청장 가입 기간, 그리고 이제 부양 가족 수, 요게 이제 가점에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부양 가족에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대에서 그동안 굉장히 불리했었는데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네, 이렇게 가점들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조금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배우자의 청약 통장도 점수가 네. 합산이 된다. 근데 최대 네. 3점까지 인정이 된다. 근데 사실 네. 이것 때문에 청약 문제 때문에 진짜 주변에서 보면은 결혼해놓고 혼인신고 맞아요. 미루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아하, 근데 요거는 좀 개편이 되네요. 네.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래도 좀 어렵다 네. 하시면서 청약 통장을 좀 해지하시려는 분들 혹은 네.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기존에도 정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통약 통장은 해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제 얘가 그냥 청약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적금의 기능도 하거든요. 게다가 적금이고 또 이제 돈을 모아놓는 거고 금리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약 통장이 지역별로 예치금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때 이제 최소 넣어야 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 낮춰놓고 정 부담이 된다고 하면 납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말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에는 얘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금 담보 대출로 쓸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뭐 공모주나 이런 거 할 때는 청약 통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썼다가 저 공모주 끝나고 나면 갚기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뭐 무조건 나 이제 청약할 일 없을 것 같아. 사람이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내가 당장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확 해지하지 말고 네. 일단 좀 유지를 하셨다가 돈 필요하면 담보로 잡아서 썼다가 또 갚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쉽게 앱으로 가능하거든요. 예금 담보 대출이라는 게 이렇게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어쨌거나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면 해지하지 말고 청약 네. 통장 일종의 담보 대출 같은 걸 알아보시는 게 더 네. 나을 수도 있다. 물론 뭐 대출 비율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결국에는 청약 통장은 어딘가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네. 하반기에 좀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제가 요즘에는 되게 분양 현장들을 많이 갑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동대문 갔다 왔고 네. 또 동대문에 또 갈 일이 있고요. 상두동에도 또 갈 일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거의 1년 만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에는 이제 건설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거의 분양을 안 하고 특히 이제 알짜 분양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흥행이 돼야 되는데 네.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분양을 해봤자 흥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한 6, 7월? 지금 사실 여름이고 비수기거든요. 네. 다들 휴가 가고 그런데도 굉장히 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일단 민간 건설사에서도 알짜 지역에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물량이 늘어납니다. 네, 공공 분양에서 이번 6월달에 굉장히 핫했던 게 네. 그 한강 보이는 반값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그 동작구 노량진 앞쪽에 있는 수방사 부지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좀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공공 택지를 풀어서 분양하는 물량이 하반기에 늘어나고 특히 이제 9월달, 12월달에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잖아요. 하반기에는 청약에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특히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청약의 사각지대 소외됐었던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분들의 특공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나는 가점이 낮아서 청약은 안 돼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민간이 됐던 공공이 됐던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하다 보면 일단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네. 요즘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분양이 나오는 것들은 공사비가 더 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실 분양가가 낮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추첨도 잘 되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도 다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청약 쪽에 다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또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청약통장도 네. 그냥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진수 님이 예금 담보대출도 이자가 나가지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 돈을 담보로 내가 돈을 빌린다는데도 거기에서 또 이자가 나갑니다. 뭐 보험료 내가 내놓은 것들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릴 때도 또 마찬가지로 이자가 나가지요. 아까 김주원 님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어제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시간에 성공 예감이 주부들에게도 너무 유익하다는 칭찬의 방송 보고 엄청 기분이 좋았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하트 3개나 보내주셨습니다. TV 비평 시간에 나왔습니까? 또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또 2부에도 꼼꼼한 소식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가치, 증시 각도기 곽상준 지점장과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